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증후군, 그 중에서도 부신피로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피곤한가? 원인은 모르겠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피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피로라는 거는 뭐 피곤한 거죠. 몸에 활력이 없고 뭐 움직이기 힘들고 의욕이 없고 잠만 오고 이런 게 피로겠죠. 근데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이나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이제 피로라고 하고요. 만성 피로는 이제 이게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피로가 반복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병원에 만성 피로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1%에서 2% 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성 피로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인가 아닌가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1994년도에 이제 진단을 내린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상적으로 평가되었고, 그러니까 피로한 게 의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게 피곤한 것 같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잠을 자도 혹은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이 피로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의 진상들이 있거든요. 뭐 수면장애, 극심한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근육통, 위장장애, 뭐 독감같이 열나고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수족냉증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 피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만성 피로가 대부분이 아니실 겁니다. 만성 피로는 정말로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쉬어도 계속 몸이 안 좋은 어떤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피로와는 좀 다릅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원인을 아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명백한 건데, 일반적으로 당뇨병 있는 분들도 이제 만성 피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여성분들에게 많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혈압 같은 거, 심장병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빈혈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빈혈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뭐 결핵 복균자거나 간염 복균자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인이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원인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아가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 특히 이제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죠. 류마티스나 루푸스, 크론병 이런 면역계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만성 피로 질환이 되게 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극심한 뭐 비만 혹은 급격한 다이어트, 그런 걸로 인해서도 만성 피로가 생기고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쪽의 문제가,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이제 만성 피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일단은 뭔가 많이 아프고 뭐 기분의 변화가 심해지고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 병원부터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을 꼭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혹시 의심되는 게 있나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2번, 생활 습관. 이제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거든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를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이거든요. 가끔 약국에 오셔가지고 야,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영양제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음주는 얼마나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시고, 식사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시고, 뭐 지병이 있나 없나 이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주는 뭐 매일 뭐 소주 한 병씩 하시고, 뭐 게임을 많이 하시고, 이런 수면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양제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게 부족하시고 식사 습관 같은 게 조금 불규칙하시고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 하시고 야채를 별로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은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보통 주 2, 3회 30분 이상, 보통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저부터 못 하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운동은 어렵고 요즘에 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영양제로 안 될 단계가 왔어요. 저도. 그래서 천안에서 약국을 할 때 제가 근력 운동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약국을 이전하면서 근력 운동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다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깨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좀 붓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 같은 게 아니고 저는 운동에 대해서 운자도 잘 모를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없고 운동을 잘 모르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그걸 교정을 하면서 어깨 쪽과 팔 쪽에 이제 근력 강화 운동만 하고 있는데 통증이 상당히 경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 스트레스 유발하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이 저는 거의 안 달려요. 감사하게도요. 근데 간혹 달리면 그 악플을 그냥 머리에서 잊어버립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물론 이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악플은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대응은 하는데 심하면 그냥 안 봅니다. 보고도 잊어버려요. 그게 훈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시고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어떤 사고, 이것도 어렵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스스로를 항상 격려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명상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명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배워보고 싶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지대 넙 야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김도인 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명상을 강조하시면서 명상을 하면 몸이 되게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명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번 병원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이유는 인터넷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상하면 병원을 먼저 달려가세요. 중요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발열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이상한 몸에 신호가 온다, 변화가 온다 싶으면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모르시면 그때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지만 무조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만큼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병원비 정말 저렴하잖아요. 검사비도 엄청 저렴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본론인데, 만성 피로의 중요한 원인 중 현대인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증후군 중에 하나인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은 왜 주목을 하냐? 현대인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화를 잘 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상 많이 생기는 어떤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 요즘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의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거든요. 이게 1998년에 제임 윌슨이라는 자연요법 의사에 의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저코티솔 혈증이 부신피로를 유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분이 이제 책을 쓰고 2001년에 책을 출간하고요.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신피로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죠. 피로라는 게 원인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부신피로 증후군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원인이 좀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대체학 하시는 분들이 열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부신피로 증후군이 뭐냐면은 APA 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1번 호르몬, 2번 호르몬, 3번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하이포살라무스가 시상하부고요. 이게 이제 뇌하수체고 이게 부신이거든요. 아드레날 글랜드가. 그래서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부신이 한 개의 축이다 이렇게 연동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여기서 이제 1번 호르몬이 나와요. 1번 호르몬이 나오죠? 그럼 2번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번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3번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코티솔이 나오면 그 부신 피질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일단은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이 에피네프린이 나오면은 아시죠? 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하는 그 물질인데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에 항진되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도의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티솔이 나오면 코티솔은 그때 말씀드렸을 건데 체내에 있는 당 이용률을 높이고 혈중의 당 수치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혈관을 막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염증을 낮춰주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막 이용 많이 할 수 있게 응급 상황에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상태를 바꿔줍니다.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코티솔 양이 많아지면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요 양을 또 줄여줍니다. 1번, 2번을 줄여주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처럼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게 1번, 2번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3번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코티솔 양이 혈중에서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있는 혈중 당도 올라가면서 대사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면역계가 교란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염증과 면역을 억눌러 버리거든요. 이 코티솔이. 그러니까 면역계가 반복되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면역계가 교란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3번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실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라고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평행을 서로 올라갔다가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눌러주고 이게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느 하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혈압이 확 오르거나 혈압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그 자율신경 실조가 생길 수 있어요. 4번 호르몬 중에서 이 코티솔이라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성호르몬 합성의 일련의 과정에 똑같이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 성호르몬 합성이 떨어집니다. 합성 수치가 떨어지고 체내에 있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아시죠? 남성성이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활력도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합성이 떨어지니까 합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PMS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게 생리 패턴이 바뀌고 PMS가 심해지고 그리고 여성성을 잃게 되고 뭐 당연히 나중에 갱년기도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의 환경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빨리 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과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신에서 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끊깁니다. 분비가 어느 순간 탁 고갈돼 가지고 코티솔 분비량이 확 줄어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덜하겠지만 긴장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티솔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확 끊겨버리는 거죠. 끊겨버리면 전반적으로 활력이 확 떨어지고 몸이 축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피곤하고 쉬어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코티솔 농도가 고농도를 유지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의 부작용을 겪는 게 이제 부신 피로의 초기 단계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부신이 이제 호르몬이 고갈되는 단계,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가 이제 나중에 좀 진행된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확 피곤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과학적이진 않아요. 반박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